오늘은 코딩 테스트 영장에서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10편 영장에서 영 1장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코딩 테스트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풀이를 보는 공부, 그 다음에 아는 것만 공부하지 말자.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고려하는 것, 의사 코드를 설계하는 것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이란 단어는 원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겹도록 깊이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에서 뭔가 깨달음도 얻고 구현 능력 향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고수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몇 개월 후에 취업 시험을 봐야 하는 분들에게 어, 절대까지 고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음, 무조건 다른 사람 거를 베껴서 공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냐. 뭐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공부하는 본인도 이게 공부가 맞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할 게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타인의 코드를 참조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 그냥 바로 베끼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지금 내가 뭘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 알 수가 없으면은 공부의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타인의 풀이를 보고 공부할지라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한 후에 답안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답을 봐야겠죠. 근데 이때 답안을 어떻게 보냐, 이거를 좀 더 고민을 해보자. 네, 이런 말이겠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 슬라이드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답안 코드를 보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답안 코드를 보고 해결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민을 했다면은 이 고민했던 부분과 답안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답안 코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답안 코드에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어, 본인 코드에서 이 답안 코드에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네,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는 답안 코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다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힌트를 얻었을까?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답을 봤죠. 그러면은 이 답안 코드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해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결하지 못, 내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자방 코드에서 해결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 다방 코드를 분석을 하신 후에 이 다방 코드에서 사용되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힌트를 이 문제에서 어느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 분석력을 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가 아니라 코딩 테스트는 입시 시험이고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턴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지를 인지하는 그런 능력, 인지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학습을 충분히 해놓고 익숙하게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 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이 익숙해지는 것 중에, 어, 익숙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공부하실 때 이 답안 코드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힌트를 이 문제의 어느 부분에서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아니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과정을 끝내셨으면은 2주 정도 후에 그 문제를 한번 다시 구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연히 답안 코드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해했는지 보려면은 2주 정도 후에 구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1주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거를 바로 다시 구현하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진짜 이해하고 구현하는 건지 아니면은 바로 직전에 봤던 답안을 안 상태여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입력값이 2, 7, 11, 15 이렇게 들어오고요. 타겟이 9회. 네. 그리고 출력은 0, 1이에요. 이 말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 배열의 인덱스를 보면은 0,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배열에서 숫자 두 개를 뽑아가지고 어 죄송해요. 이 배열에서 숫자를 뽑아가지고 이 타겟이 되는 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이 수가 있을 때 이 숫자들의 인덱스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명이 되어 있죠? 넘수 0 더하기 넘수 1은 2 더하기 7은 9이므로 정답은 0,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입력 크기는 최대 100만이고 제한 시간은 1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거는 이 말인즉 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입력값이 n이라고 입력 크기를 n이라고 둔다면은 얘는 최대 100만이면은 n 로그 n 복잡도 미만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시간 복잡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력 크기가 n일 때 내 연산 횟수가 많아봤자 n 로그 n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n 제곱은 n 로그 n보다 크니까 네, 시간을 1초를 넘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제 거, 이게 내가 구현한 코드라고 봅시다. 네, 두 개 수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두 수의 합이 타겟일 때, 어, 네, 이 IJ 인덱스를 반환해요. 맞죠? 맞아요. 네, 맞는데 내 코드는 타임 리밋 엑시드 시간 초과가 발생.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네. 그리고 여기 정답 코드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걸 해결했어요. 뭔가 달라 보이죠. 그렇죠? 뭐가 달라 보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해결하지 못한 코드에서는 이중 반복문을 썼죠. 그렇죠? 근데 해결한 코드에서는 일중 반복문을 쓰고 있죠. 즉 반복문의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어, 여기서는 원오드 맵이라는 걸 사용하죠. 네, 언오더드 맵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도 뒤에 문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자료 구조가 바뀌었고 반복문의 연산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해결하지 못한 코드와 내 코드의 차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냐? 이 뒤에 것들을 정리해주면 돼요. 어,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코드의 문제점은 문제의 입력값이 100만인데 그 반복문을 이중 반복문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On 제곱 알고리즘으로 접근해서 시간 초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 거 알고리즘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왜 문제가 있었나 서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본 정답 코드에서는 어떤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네, 이 시간 복잡도를 개선했다. 뭐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왜 개선됐냐 이것도 써줬죠. 그러니까 내 코드의 문제점 서술했고요. 내 코드의 문제점을 이 정답 코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도 작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깨달은 점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뭐 그냥 정답 코드 붙이고 잘 풀었다. 오늘 기분 좋다. 맥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걸 봤을 때도 내가 이 현 시점에서는 내가 그 상황에서는 왜 문제를 못 풀었고 어떤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고 내가 어떤 걸 깨달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타인의 풀이를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타인의 풀이를 보는 법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아는 것만 공부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공부법이고 공부법이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는 당연히 불편해요. 불편해하고 막 몰라도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착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거 공부하는 의미가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아는 것만 공부하면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만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은 비율은 모르는 부분 7, 아는 부분 3. 이 정도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하실 때는 내용을 인터넷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지 마시고 나만의 용어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예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7대 3 이걸 언급했었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셨더라면은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는데, 알게 된 부분이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공부해 보시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두 개 정도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때 내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TV 연예인 보는 것처럼 아, 내가 아는 사람이네? 반갑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무대에 설 줄 알아야 돼요. 네,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으로 모르는 부분을 보면은 뭐 새로운 개념 학습 및 문제풀이, 기존에 많이 틀렸던 알고리즘 문제풀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가 있는데요. 이것들도 잘 지키셔서 공부를 하실 때 3대 7 비율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은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기존에 했던 거 복습도 하고 모르는 거를 네, 모르는 거를 이렇게 채워가실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순 기록 대신 나만의 용어를 정리하자. 이거 있는데요. 나열식 정리는 사실 사전 연습하시는 건 똑같아요. 네. 그냥 자기 만족이죠. 나 공부했다 자기 만족이죠.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정리하실 때는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한번 굴려보고 이해가 된 후에 완성된 문장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개념을 정리했는데 물음표 막 해놓고 이건 뭘까?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이런 걸 포함한다면은 정리하는 의미가 없어요.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이거를 거의 그대로 복붙해본 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정렬 공부 끝?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셨더라면은 오른쪽처럼 나만의 언어로 변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왼쪽처럼 블로그에 복붙하면은, 나중에 봐야지 하고 복붙하잖아요?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네. 이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문제를 푸실 때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기본 케이스, 경계값, 엣지 케이스 이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케이스입니다. 기본 케이스는 간단해요. 문제에서 어떤 동작을 설명하잖아요. 그 기본 동작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케이스를 의미해요. 네, 일단 기본 동작이 돼야 좀 더 어려운 테스트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죠. 네, 예를 들었어요.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합을 반환하는 이게 있으면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합을 반환하는지 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썸에다가 2랑 3을 넣는데 5가 나오냐. 이건 기본 동작이 되겠죠. 두 번째, 주어진 문제를 뒤집어 반환하라. 입력이 이렇게 오면 출력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테스트 해볼 거는 입력이 이렇게 오면 출력이 이렇게 오는지 기본 동작을 테스트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냥 문제에서 설명 기본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이걸 해보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계값.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데요. 입력값이 있어요. 양 끝값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어진 양의 정수 제곱근을 반환해라. 이렇게 쓰면은 입력 범위가 1에서 10의 6승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잠시만요. 최소값 1. 이거는 10의 6승으로 바꿔야겠죠? 1에서 10의 1하고 10의 6승. 양 끝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양 끝값 테스트입니다. 경계값 테스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면 정수 배열과 타겟 정수가 있을 때 타겟의 인덱스를 받아.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받아. 그럼 이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배열의 첫 번째 값, 마지막 값을 경계 활용해서 경계값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엣지 케이스인데요. 잠시만요. 엣지 케이스는
예상하지 못한 입력값이나 특수한 조건. 기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의 기본 동작을 확인했고요. 경계값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입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입력에서 양 끝값을 테스트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입력은 아니죠. 근데 엣지 케이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입력값이나 특수한 조건을 체크합니다. 주어진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라. 어? 그러면은 보통은 양의 정수, 그러니까 그 음의 입력. 이거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럴 때도 되나?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엣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0을 넣어본다. 그 다음에 뭐 1을 넣어본다. 이렇게 어, 어? 그냥 기본 동작 혹은 뭐 입력값 중에서 일부 이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보는 게 엣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거 무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보통 주어진 정수라고 생각하면은 양의 정수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수도 넣어보고 보통 0 같은 거 꼭 넣어봐요. 네, 숫자 체크할 때 0 같은 거 꼭 넣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되나?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걸 엣지 케이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실 때 이 설계하는 순서가 기본 케이스, 그 다음에 경계값, 엣지 케이스 이런 순서대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코드 작성하기. 의사 코드라는 거는 이 슈도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실제 구현하기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비프로그래밍 언어로 동작을 나열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구현 전에 구현 전에 충분히 예외상을 고려할 수 있고 어, 실제 코드로 다 구현하는 것보다 비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리고 문제점 발견 시 수정이 쉬워요. 왜냐면은 네 이거 왜냐면 실제 코드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걸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의사 코드는 그냥 비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의사 코드 설계 단계가 없을 때 문제점이에요. 문제를 분석하고 바로 구현하고 있죠. 이때 아쉬운 점은 바로 구현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정리하는 거 없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를 구현했으면은 이때 수정 시간은 네, 오래 걸립니다. 네, 이 문법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까지 고려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가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코드가 길어지면은 흐름이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동작 중심으로 이렇게 그냥 글로 쓴 거랑 프로그래밍 언어로 막 짠 거랑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쪽이 조금 한눈에 잘 들어오진 않겠죠. 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중간에 잠시만요. 하지만 이 중간에 의사 코드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는 코드를 바로 코드 전 단계에서 이 그냥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쉽고요. 어,
그 실제 코드에 비해서 전체 동작을 한눈에 확인이 잘 돼요. 흐름이 눈에 잘 보인다고 하죠. 이런 장점이 있고, 일단은 구현 전에 의사 코드로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구현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고, 좋은 코드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의사 코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작성법을 보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게, 지금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그 세부상 하나하나까지 구현할 필요 없이 그냥 동작의 흐름, 뭐 이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추후에는 이 구현 단계에서는 이 의사 코드에 작성한 순서대로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절대 지양하셔야 될 게 의사 코드를 설계하실 때 프로그래밍 문법을 쓰시는 걸 지양하는 거 좋습니다.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프로그래밍적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음, 의사 코드가 일단 지저분해지고요. 고민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의사 코드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로직을 짜는 게 주 목적인데 여기서 프로그래밍 문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의사 코드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목적이 내 관점이 구현 관점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 코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목적에 맞는 의사 코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의사 코드를 설계할 때는 프로그래밍적 문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의사 코드의 실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드가 있고 굿이 있죠. 왼쪽은 왜 배드냐? 의사 코드를 설계할 때는 변수, 데이터베이스, 포인터 변수, 주소값, 이러한 프로그래밍적 언어 요소를 사용하시는 걸 아까 지향한다고 했죠. 이러면은, 네, 이 스탠스가 구현 쪽에 치중되기 때문에 의사 코드의 목적이 코드의 흐름을 작성하는 데에 네, 방해가 돼요. 배드처럼 하시면 안 되고, 이 굿처럼 하시면 돼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다. 어디에 저장할지는 지금 고민한 단계가 아니에요. 나이를 수집한다? 기록한다. 그러니까 거의 동작 중심이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더 보면은, 이 리스트는 STL의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정수 계열을 주어주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고 이를 출력해보죠. 그러면 리스트를 준비하고 모든 숫자의 합을 계산한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 합을 저장할 곳을 마련하고, 리스트의 각 숫자를 차례대로 합을 더한다. 네. 그리고 합을 출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여기서 뭐 프로그래밍적 언어가 들어가거나 뭐 어떤 함수를 짜야 한다거나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또 예를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입력한 두 수를 비교해서 더 큰 수를 출력하자. 그러면 두 개 숫자 입력받는다. 비교한다. 이 입력받을 때 뭐 어떤 타입인지 뭐 이런 건 없죠. 왜 입력받고 비교해요. 만약 첫 번째 숫자가 두 번째 숫자보다 크면은 첫 번째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숫자를 선택한다. 선택된 숫자를 출력한다. 네. 여기는 역시 동작의 흐름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 코드로 구현했을 때보다 동작의 흐름이 잘 모여요. 네. 의사 코드의 설계의 주 목적입니다. 네. 이 마지막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공유를 드리니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의사 코드를 설계하시고 이게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면은 의사 코드 설계가
단계에서 이제 구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의사 코드를 점점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구현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준비한다. 이거 한 줄 구현하고 여기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이 구현 전 단계에 이 의사 코드 설계 단계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그 전체적인 시각,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의사 코드 설계 단계에서는 이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구현 단계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보다 더 좋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네, 문법 중심보다는 동작 중심에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네, 그 문제에 있는 함정이나 아니면 예외 케이스 같은 거를 잘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 코드를 설계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하실 때 이 의사 코드를 설계하는 이런 연습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구현하시기 전에 내 생각을 한 번쯤 정리해본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가장 나쁜 습관이 이런 거예요. 문제를 봐요. 대충 읽고 일단 키보드에 손을 대서 구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틀리면은 수정하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은 망해요. 쉬운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공부를 할 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실전처럼. 어느 문제가 와도 풀 수 있을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분석하는 거 공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한 이후에 의사 코드를 설계하는 것도 충분히 연습이 필요해요. 익숙해지실 때까지. 네. 그래서 이 두 단계가 구현 단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문제 분석이 제대로 되고 의사 코드 설계까지 완벽하게 되면요. 구현은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실 때 문제 분석, 의사 코드 설계 단계, 그리고 의사 코드 설계 단계에서 테스트 케이스 작성 이 단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공부하셔야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고 합격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0장에서 1장 그 코딩 테스트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뒷장은 네,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소개한 거기 때문에 쭉 읽어보셔도 되고, 진짜 궁금하다 이러면은, 제가 책 소개에 커뮤니티 공간을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도 마치겠고요.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